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로나와 이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의 이 유권자 지층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네네. 자, 그 증거를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셨거든요. 네. 네네. 네 가지 네 증거입니다. 가지 증거. 예, 네. 첫 번째는 투표 지층의 변화입니다. 음, 어, 말씀처럼 오랜 기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작년 지방선거까지 25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그중에 민주당은 6번밖에 못 이겼고요. 하하. 예, 표에서 보듯이 이제 화살표로 이제 어디서 이겼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촛불 이후에 연거푸서 3번을 이깁니다. 그렇죠. 6번 중에. 그리고 이 3번의 선거가 그 과거의 3번의 선거보다 더 큰 격차로 이깁니다. 네. 그래서 이 25번의 선거에서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할까? 혹시 뭔가 구조의 변화를 준 건 아닐까? 네. 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지층으로 나눠서 네. 네. 분석해 봤더니,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졌다. 이게 평평해졌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민주당은 4% 증가했고요.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12% 감소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차 투표자는 8%에서 16% 증가했죠.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한 43%, 네네. 국민의힘이 41%. 네네. 요 정도 지금 운동장이 돼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한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지층을 찍었던 붕괴시킨 분들이. 거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25번의 선거의 지층에 변화를 준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특정 정부에 대한 비판, 당시에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 이런 이슈라기보다는 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이건 뭔가 본질적인 요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네. 했고요. 그게 뭘까 이렇게 보면, 뭔가 국정농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걸 넘어서 한국 사회의 이 낡은 시스템, 이걸 좀 다 바꿔보자라는 네. 게 연인원 1,000만 명이 동원된 촛불의 요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어느 정부도 이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회 변혁을 하기 위한 공간을 열어주지 않았던 건 또 놀라운 하나의 지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최정묵 간사가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을 왜 대선 때 강력하게 치고 나가지 네네. 못했느냐라는 아쉬움을 표하는 거군요. 네네. 그거를 약간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네. 1980년도에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고요. 네. 네. 7년 후에 대통령 유월항쟁이 직선제, 있고 직선제가 되고 네. 2017년 촛불 이후에 7년 후가 내년 총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역사적으로 총선의 의미를 정의해야 되는데 네. 남은 시간은 4개월밖에 없고, 음. 이제 뭐 국민 입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그 상황이죠. 이야기는 예. 윤석열 심판론을 넘어서는 담론을 시대적 담론을 내놔라 이 네, 이야기네요. 네, 그죠? 그래죠. 왜 180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숙지하라고 준 거거든요. 이 네. 180석은 독과점이잖아요. 네. 네. 민주적 절차에 따르되 과점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일종의 합법적 폭력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를 위해서? 바꾸라고, 낡은 시스템. 저는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도 네. 해요. 대통령이 국가이기 때문에 네. 늘 여당이 네. 소수당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그것도 일리가 네.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투표 지층이 바뀌었다. 광화문 촛불 이후에 이게 네. 이제 한국 사회 변화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네. 설득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평평해졌고 교차 투표자는 많아졌습니다. 설득의 정치라는 것이 뭐 여야 정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들을 설득시켜라, 동원하지 말고 이런 네. 뜻인 거죠, 그죠?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견제를 음. 그 자체의 결과로 오해를 해요. 그럼 음. 견제가 뭐냐? 견제는 연대에 최적화된 조건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견제는 그 자체로 결과가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하기 위한 과정의 내용물이거든요. 뭐 정치의 도구를 우리가 이제 네, 투쟁과 네. 통합이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네. 투쟁을 하는 이유는 다름을 확인해야지 네, 네. 최소 공약수를 네. 찾을 수 있고 그걸 네. 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야기하는 예,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의도 정치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국민 정치는 네. 설득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설득의 내용이 증거와 데이터와 실증에 기초해서 설득할 수 있을 때 더 설득이 잘 되고 참여율도 높겠죠. 네. 그런 정치를 했을 때 정치가 뭔가 효율성이나 투명성이나 책임성이 강화되겠죠. 네. 그래서 종적으로 행적으로 국회 안에 시민과 정치 간에 종적 행적인 다 요구가 그 안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최 간사님은 네.
정치 투쟁을 하더라도 이념 투쟁이 아닌 팩트에 기반한 투쟁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쵸. 팩트에 근거한 투쟁은 설득으로 연결될 설득으로 겁니다. 예, 연결된다. 그리고 음. 보다 공론화된 그러니까 음. 보다 개선된 공론이 네. 형성되는 좋은 과정이라고 봐야죠. 싸움 그 체제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 싸움의 목표가 뭔지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하시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증거로 제가 투표 지층이 평평해졌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국민성입니다. 국민 성향. 국민 성향 변화. 네네, 네. 요거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아마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애니어그램이라는 애니어그램. 예, 네네. 인간 성향을 9개로 예, 예, 분류하는 예. 애니어그램을 여론조사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네. 이 성향은 9개로 나누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에 건강할 때의 중시 가치들이 있고요. 늘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인 상태에서의 또 특징들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이제 네네. 그대로 국민에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정합한 분석이냐라고 이제 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조사를 근 몇 년간 사비들여서 여러 차례 했고요. 네네. 정합적이다라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음. 그래서 분석을 했고요. 분석 결과 도전하는 국민이 이타적 국민, 그러니까 도전하는 국민성이 이타적 국민성으로 변하고 있다. 아, 네, 우리 이제 그렇게- 어쨌든 이 개발 독재 국가였으니까 네네. 늘 이제 다이나믹함과 네네. 도전자 정신 네네. 이런 게 강조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네. 이타적이라는 건 배려심이잖아요. 그렇죠. 연대의 어. 충분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네네. 말씀처럼 배려하는 분들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이번에 친절, 배려, 봉사로 대표되는 국민성이 2016년에는 19%였는데 네. 21년에는 35%로 아. 16% 증가했고요. 8번의 강인함, 용기, 리더십의 성향의 국민성이 16년에는 22%였는데 21년에는 3%로 무려 19%가 이야. 감소했습니다. 의식이 이미 선진국이 됐네. 그것이 선진국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설명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에 지금 말씀드렸던 도전적인 강인한 성향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민주화 산업화 과정에 네. 도전하는 국민의 네. 성향이 좀 필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위기에서 네. 적자생존,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방식이라고 국민들이 채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위험 요소를 줄이는 사회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것이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회 요인이 강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타적이고 배려하는 국민성이 음. 생존하는데 유리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가고 있다고. 이건 이제 보시는 어떤 거죠. 사람들은 이제 그 국가의 노년, 또 복지국가의 노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학문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만 더 현실 정치에 풀어보면 이런 이타적인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정치 행태와 부정적으로 보는 정치 행태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아 보이는데 이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네. 제가 이타적인 국민의 단점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네네. 좀 예민하기도 하시고요. 쉽게 삐지기도 하시고요. 네. 또 뭐 의존적이기도 하세요. 의존적이기도 예. 근데 하고.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보면 대단히 배려심이 많고 이타적인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보는 긍정적인 정치 행태는 좀 서민적이고 네. 정직하고 개혁적이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포용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접니다. 네. 예. 농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거는 네. 이제 좀 집착하고 집착하고. 지나치게 비판하고 독선적이고 완고하고 이런 것에 좀 그것도 난 것 부정적으로. 같은데. 그러신가요? 예, 양면이 다 있는 거죠. 네,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는 국민들이 이 변화된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생존 방식이라고 판단하신 게 아닐까? 예. 들으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강남 좌파, 네네. 보보스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의 지도자 유형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제가 이 네 가지 증거 안에 예. 갖고 온 도대체 앞으로 어떤 리더를 원할까 국민들이 네네네. 이 얘기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증거, 국민 성향이 변화했다. 이타적 국민 성향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과거의 수 있고요. 투쟁적인 국민에서 도전적인 국민에서 이제는 네. 배려하고 네. 그런 국민으로 예. 바뀌었다. 세 번째는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 네네. 보통 이제 패러다임, 네네. 이거는 이거는 디스코스, 담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나선형 역동성 이론이라는 이론을 좀 활용했고요. 네네. 이 이론은 이제 인간의 사고 방식과 가치 체계가 시간과 경험에 따라서 일정한 패턴으로 발전하거나 퇴보한다라는 네. 이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8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요
8단계를 밈 가치 시스템으로 나누는데요. 이 네. 밈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예, 네. 차용된 네. 거고요. 지금 표에서 보듯이 1단계하고 8단계는 제외했습니다. 현실에서 없는 거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잠깐 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교수님하고 편하게 대화를 좀 예, 하기 예. 위해서. 2단계 보라민 가치 시스템은 어떤 사회냐면요. 네. 혈연이나 부족 가치 시스템으로 표현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층 경제 시스템, 그리고 조합, 남성 중심의 사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키워드로 보면 관습, 전통, 이념, 독재, 공포, 신비주의 뭔가 이런 걸로 대표되는 사회를 보라민 가치 시스템이라고 국민의힘인데요. 일단은 네. 3단계 빨간 밈은 밈 네. 가치 시스템은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밈인데요. 네. 이후에 데이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타인 배려보다는 개인주의, 네. 즉각적 효과와 보상을 중시하는 사회고요. 여성, 네. 외국인, 네. 약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빨간 밈 사회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가치가 이제 키워드가 지배, 억압, 네. 약탈, 이기적, 폭력적, 자원 독점 이런 것들이 아직 한국 사회에 좀 남아 있는데 시장 맹종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시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예, 시장은 4단계에서 작동합니다. 근데 네. 이제 여기서는 시장과 민주주의를 파라민 가치 시스템에서는 같은 담론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제 그럼 이거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 해서 하면 이제 과거의 권위주의 국가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빨간 밈은 그렇게 볼 수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파란 밈은 바람직한 방향이 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일종의 개성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실 이것도 그 안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인 거고요. 네. 법, 질서, 진실, 공정, 공평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공동체주의인데요. 예, 뭐 그거는 이제 초록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예, 물론 이제 초록에서 미리 설명드리면 공동의 목표를 향한 공동체인지 각각의 목표를 잘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인지는 또 다른 문제일 제가 수 이야기하는 있습니다만 권위적 공동체주의. 예, 그거는 네. 미국에서는 이제 자유주의가 진보고 공동체주의가 보수잖아요. 미국의 보수가 금방 말씀하신 그 파란 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주황은 전문가들이 철학, 금융, 과학, 이런 문학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된 시대라고 하고요. 과거와의 단절 시기라고 해요.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래서 이게 주황색인데요. 네. 이제 빨리 지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시기, 과거하고 단절돼서 어떤 시기로 넘어가냐? 초록의 밈 가치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초록은 아까 이제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요, 공동체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환경, 평화, 유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회고요. 노랑 밈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직 설명할 만한 사회가 없어요. 노랑 밈은 공동체와 다원주의가 공존하는 건가요?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민 가치 시스템이 항상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장점을 취합한 게 노랑민 가치 시스템에 있는 사회 특징이고요. 뭐 물질과 정신의 어떤 뭐 교류 뭐 이런 것까지도 설명해 제가 그 줄 저간에 그게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앞서가시는 거죠.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생각하고 앞서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의 우선주의는 이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정도 되겠죠. 예, 사실은 제가 쓴 국민집권 전략의 후반부에 그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얘기를 하고요. 독일 같은. 이제 이게 이제 사회 이념이라고 하면 연대와 협력의 시대 정치는 이제 공화주의적 성격. 그래서 이제 정치 철학과 사회 이념을 잘 좀 버무려 보려는 노력을 좀 했었는데요. 그 취지하고 비슷합니다. 본인은 민주주의보다는 공화주의에 더 심취해 있겠네요. 예, 근데 그게 예전에 저희 공부했던 것처럼 묵자르듯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서 잘 이렇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대 정신에 대한 어떻게 분석했는지 배경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표에 보시는 거는 여론조사를 2가지 한 겁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2가지 응답에 대한 결과를 지금 보시는 표로 정리했는데요. 왼쪽의 스틱이 현재 사회 진단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스틱이 한국 사회의 기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는 빨강 밈 가치 시스템이 33%, 그리고 이제 파랑
민 가치 시스템이 26%. 그래서 빨강과 파랑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빨강의 가치와 파랑의 가치가 현재 공존하는 사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독점과 이기적 요인도 있는 거고요. 네. 뭔가 공정과 뭐 어떤 평등 이런 법, 네. 질서 이런 것들도 좀 공존하는 사회인데 네. 앞으로 나가야 할 사회는 파랑 46%, 초록 31%입니다. 그러니까 공정, 법, 질서도 중요한데 앞으로 나가야 될 사회는 연대와 협력의 사회다라고 야. 국민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타적 국민이 바라는 시대 정신은 법, 질서, 공정에서 연대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야, 생각이 그러면은 있습니다. 지금 그 저분 이름 뭐야? 정의당에서 나와서 사회민주당 창당하는 네. 한창민, 네. 천호선 선배 이 두 네. 분들이 하는 게 그 방향인데. 아, 그러십니까? 그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이게 비슷하게 나오는 게 결과가. 예. 한국인들이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것이 생존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겠죠, 당연히. 네. 시대 정신이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현재 그럼 뭐냐라고 586 봤을 때 촉구를 못 하겠는데요? 586들이 대부분 그 사회민주주의들 자기들이 지향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또 삼천포로 잘 잠깐 알지도 빠지면 못하면서. 네. 386 산업화 민주화는 이제 특정 시대의 담론을 네, 네. 장악했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했던 기능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민주화든 산업화든 다 똑같습니다. 그 시기 특정 시기의 사고 방식이나 가치나 네, 네. 문제 해결 방식을 다 정의했어요. 그 담론이. 산업화는 그렇죠. 산업화대로, 네, 민주화는 민주화대로. 네. 근데 동시에 사회적 편향, 네. 의사소통의 한계, 네. 권력의 독점, 맥락의 의존성들을 또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산업화나 민주화 사례가 다 똑같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뭐는 둘다 좋고, 권위주의자다. 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였죠.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시기였다. 예. 네. 그러니까 단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동원이 정당화됐던 시대. 산업화를 위해서 우리 산업 일꾼이 되자.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투사가 되자. 이 가치에 전부 다 동원됐다. 근데 그런 한계도 우리의 역사로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건 네, 좋고 네. 어떤 건 나쁘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삼천포로 빠졌기 때문에 네, 잠깐 네. 말씀드리면 386 얘기하셨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386에 대해서 평가를 유체인에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386 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학번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저는 야구에 비유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에 시대를 대표해서 선발 투수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1회도 잘 던졌고요. 2회도 잘 던졌고 네. 6회, 7회까지 갔는데 왜 1이닝이나 2이닝처럼 못 던져? 그런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투수가 욕심이 있어서 계속 마운드를 지키고 있느냐. 네.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 텐데 선발 투수들은 목표가 역할이 분명합니다. 많은 이닝을 자기가 소화해야 되는 게 투수의 역할입니다. 네. 만약에 감독 입장에서 개투가 충분히 준비됐다면 내렸겠죠. 야,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한편 정규 리그 말고요. 월드 시리즈나 코리안 시리즈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그 구력 있고 잘 던지는 선발 투수들이 개투로도 나옵니다. 승리를 위해서. 그렇죠. 1이닝, 2이닝을 잘 소화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최 간사님 이야기는 586들 일괄 물갈이 이런 거는 반대하시는 거네요. 그거는 일종의 선동이거든요. 선동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연대와 협력의 시대 이타적 국민과 미래 사회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이 어떤 실증적인 거거나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 저는 미래 사회에 좀 더 나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조정하면서 연대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세대를 그래서 보십시오.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무시당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분들의 삶 전체를 부정당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연대 협력의 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뉴라이트 처음 나올 때 결국은 이게 종교와 결합하면서 보수주의 대중운동으로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대중운동은 진보의 전유물이었거든요. 보수는 대중운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살아온 산업화 시대라든가 또는 냉전 시대가 전체 부정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대중운동의 영역으로 와버렸거든요. 그게 또 종교가 결합되고. 그렇게 저는 잠깐 그 시대정신 얘기하다 386 얘기, 산업화 민주화 담론 얘기 나왔는데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다시 시대정신 얘기로 잠깐 돌아오면
연대와 협력 시대로 가고 있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법, 질서, 공정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지 연대 협력은 부수적 가치 아니냐. 네. 네. 그게 또 여태까지는 틀린 말도 아니에요. 네. 민주주의 3대 가치 하면 자유, 정의, 연대. 그래서 연대는 마치 뭔가 수단적 가치거나 좀 부수적인 가치로 맨날 세 번째 등장하는 자유평등 박애 이제 예, 이제 그렇죠. 사실은 연대죠. 이제.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연대. 예, 근데 또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법, 질서, 공정이 늘 항상 정의이고 옳은가? 이것이 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게 만드는 건가? 예를 들어서 네. 직업, 네. 재산 이런 거 관계없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예, 사람들은. 그래서 연대 협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세 번째 증거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리더십의 변화도 있는데요. 야, 리더십의 변화. 네네. 지금 표에서 보듯이 역시나 이거는 애니어그램에 기반해서 국민들에게 여쭤봤고요. 네. 2016년 이전에는 세 가지 리더십 형태가 요구됐습니다. 네. 개혁적인 거. 개혁적인 거. 예, 예. 그리고 8번 지도자 27%. 예.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 예, 카리스마 있고요. 기골이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한 예, 사람. 옆에 큰 칼 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네.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네. 장군, 네, 장수 뭐 이렇게 네.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9번 중재자는 21%입니다. 중재자. 예, 보통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 분들이 보통 이 성향에 많이 들어가긴 한데 네. 여태간에 도전, 통합, 개혁 뭐 이런 성향들을 도전 통합 개혁. 원하셨는데요. 네. 코로나19와 광화문 촛불 이후에 네. 이 세 가지 유형이 다 줍니다. 줄어요? 네, 표에 보듯이 개혁가는 9% 줄었고요. 네. 지도자는 5% 줄었고요. 네. 중재자는 11% 줄었는데 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 3번의 성취가. 성취. 예, 야. 보통 CEO한테 많이 나타나는 성향인데요. 4%에서 22%로 18%가 증가합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이후에 잠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그 리더십의 필요가 바뀌었다. 그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 아까 저희가 그 시대 정신에서 보면 주황의 밈 있었고요. 네. 파랑에서 초록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돼요. 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혁신의 어떤 주황의 밈 이런 시대 과제하고요. 연대 협력으로 가기 위한 혁신의 네. 과제와 리더십에 지금 말씀드린 선호가 좀 뭔가 상호작용한 게 아니냐. 두 번째는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지도자를 보통 우리는 본질적 가치로 봤어요.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와도 대통령 왕탑, 다. 네. 네. 비가 많이 와도 왕탑.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수단적 가치로 바뀌었다. 수단적 가치로. 예, 예, 그 촛불혁명의 힘이. 예. 그리고 코로나19는 뭐 어떻게 작용했냐. 네. 이 위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성과, 코로나19에 대한 확실한 성과가 없으면 위험 사회가 정말 위험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과를 내라는 국민의 요구가 리더십의 요구 형태를 바꿨다. 지금 이제 정권이 넘어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론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민들은 코로나라는 환란을 극복한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기억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성과라는 혁신이라는 요인이 리더십 필요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칠 거다라는 증거를 마지막 증거로 좀 드리면서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8번 지도자라고 표현 드렸던 옆 8번에는 카리스마. 이제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이분들의 어떤 둘이 똑같이 나오잖아. 성향.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국정 운영 행태나 국정 운영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성향, 이미지 성향. 이미지 성향. 네. 그리고 9번은 중재자, 김대중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게 이제 같은 성향이라고 볼 수 노태우 있고요. 대통령이 참 같은 쿠데타 세력이고 학살자인데 네. 말년에 갑자기 평가가 좋아졌어요. 예. 그렇나요? 예. 네. 1번 개혁가는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네. 비슷하다. 네네. 그리고 3번 성취가 이제 지금 성취가. 많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네네. 성과를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혁신을 네. 라고 요구하는 리더십 요소를 대표하는 3번이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아. 예,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성취가 쪽에 가깝나요? 예, 이제 그걸 여쭤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지나갈 수가 없는데 네. 보통 우리나라는 서울시장 역대 서울시장이 다 3번 성향이 컸어요. 성취가. 예,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도 박원순 시장? 그랬고요.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도 현재 그렇고요. 이명박도 이명박 그래요. 대통령도 그랬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서울시장은 아니었는데 성향으로 보면 이건 조사는 안 했어요. 요거는. 네. 근데 이제 추정해 보면 예, 3번에 좀 가까울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네. 자, 이런 것에 바탕해 가지고 네. 우리 최종무 간사께서 최종적으로 네. 국민 집권 전략을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실래요? 이제 국민 집권의 방식대로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려면 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거 기반의 경험주의 정치, 실사구시 정치를 누가 할 것이냐. 네. 네, 그것이 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또 그 질문을 되잡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게 뭐냐, 가장 부족한 게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방법론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철학, 어떤 정치 철학이나 정치 신념에 대해서는 내 콘텐츠가 풍부한데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론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그걸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연대와 협력의 방법론. 연대와 협력의 예, 방법. 견제가 무엇일까? 견제가 그 자체로 결과일까?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음. 우리는 연대와 협력하는 방법론이 너무나 부족하고요. 네. 특히 국회가 연대와 협력의 방법론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국회는 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시스템과 제도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음. 이거는 뭐 연대와 협력 대상이 국회, 정부, 시민사회, 기업, 개인이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국회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가 방법론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사구시 정치, 증거 기반의 경험주의 정치 네. 이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국민집권 전략이다.